한 왕이 아들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집착이 한 나라의 종교를 통째로 바꿔버렸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대서양을 건너서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이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헨리 8세 침실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했던 청교도들이 생겨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기나긴 여정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는 겁니다. 왕의 개인사에서부터 대서양 위의 작은 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인간적인 뿌리 위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자료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16세기 영국 헨리 8세부터 시작해보죠. 왕위를 이을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아내였던 캐서린 왕비가 메리 공주, 그러니까 딸을 낳은 이후에 계속 유산을 거듭하거든요. 왕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캐서린은 원래 자신의 죽은 형의 아내였잖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그때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헨리 8세는 앤 불린이랑 결혼하려고 캐서린과의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였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네, 신의 율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이걸 교황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런데 교황이 거부하죠.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어요. 캐서린 왕비의 조카가 누구였냐면 당시 유럽 최강대국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였거든요. 사실상 교황이 황제의 포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그 이모를 내쫓는 결혼 무효를 승인해 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완전히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꽉 막혀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헨리 8세보다는 카를 5세가 훨씬 무서운 상대였으니까요. 여기서 헨리 8세가 정말 대담한 선택을 하죠. 교황이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한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랑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교회를 독립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고요. 네, 여기서 자료에 밑줄 그어주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헨리 8세는 신학자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개신교 신념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목적,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요. 네, 자료에도 나오듯이 그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은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 독립에 가까웠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리나 예배 방식은 거의 그대로 두고 수장만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초기 성공회는 사실상 머리만 없는 카톨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지금의 성공의 모습과는 좀 달랐겠네요. 네, 우리가 아는 개신교적인 성격이 강화된 건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와서였죠. 이때 교리가 정비되면서 카톨릭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중간한 정체성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돼요. 어떤 갈등이죠?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왜 아직도 카톨릭의 흔적이 이렇게 많으냐고 불만에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바로 자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청교도, 퓨리턴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더 깨끗한 종교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이 갈등이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 왕인 제임스 1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네,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 왕과 성경 말씀 그대로 사려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네요. 제임스 1세는 모든 국민이 국왕이 수장인 성공회에 속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 눈에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주교나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 읽는 예배 같은 게 전부 불필요한 형식. 그렇죠. 카톨릭의 잔재로 보였던 거죠. 이걸 다 없애고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당연히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을 테고 그 대가로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 탈출 과정 자체가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이던데요. 청교도 지도자 윌리엄 브루스터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1607년 첫 번째 시도 말씀이시죠? 네, 몰래 배를 빌려서 네덜란드로 가려다가 선장한테 배신당해서 전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첫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영국군이 닥치죠. 남자들은 아직 무태 있었는데 배는 그냥 출발해버리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겪으면서 겨우 네덜란드 땅을 밟게 되는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우 도착한 네덜란드에서도 안식은 길지 않았네요. 암스테르담에서 다른 개신교 분파들이랑 갈등이 생겨서 레이던이라는 도시로 옮겨가죠. 네,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는 일단 얻었는데 왜 그 안정적인 곳을 떠나서 모든 걸 걸고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또다시 가려고 했을까요? 그 동기가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절박함이 있었어요. 두 가지요? 첫째는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불안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인 네덜란드 문화에 물들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바로 그거죠. 우리로 치면 아이들이 한국말도 잃고 김치도 안 먹게 될까 봐 걱정하는 이민 1세대의 마음과 비슷했겠죠.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땅이 필요했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네, 이방인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들 가난에 시달렸고 힘든 생활을 견디다 못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메리카행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 떠나는 2차 도피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건설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대목이 나와요. 영국 왕에게 아메리카 정착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조건이 영국 식민지에서 청교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잖아요. 하하, 네.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 신앙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약속을 하고 떠나야 했다니요? 그게 바로 당시 청교도들이 처한 현실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떠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속으로는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결국 1620년 메이플라워호 한 척에 100명의 사람들이 몸을 싣고 대서양으로 나서죠. 수배자 신세였던 윌리엄 브루스터가 이 항해를 이끌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랐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배가 신앙심 깊은 청교도들로만 가득 찼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한 100명 중에 진짜 청교도 신자는 35명 뿐이었다는 것. 이건 이 여정의 성격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네요. 네. 나머지 3분의 2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돈을 벌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나 계약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플라워호는 무슨 성스러운 방주 같은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각자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던. 그리고 바로 이 다름이 예상치 못한 위기와 동시에 위대한 발명을 낳게 됩니다. 2달이 넘는 끔찍한 항해 끝에 육지에 도착했는데 원래 목적지였던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인 매사추세츠에 불시착한 거잖아요. 네, 그들이 가진 토지 허가증은 버지니아에서만 유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죠. 그러자 배 안에 비청교도들 산이에서 여기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공동체가 와해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사회적 실험을 합니다. 맞습니다.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성인 남성 41명이 모여서 하나의 문서에 서명을 하죠.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이군요. 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의 시민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에 모두가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왕이나 교황 같은 외부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할 평범한 사람들 스스로의 합의를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이건 왕이 아닌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가 정부 권력의 원천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와,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짧은 서약을 미국 헌법의 정신적 뿌리, 미국식 시민 자치의 원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오합지졸이 붕괴 직전의 위기 속에서 질서와 자치라는 위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그들만의 정부를 세우고 드디어 무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죠. 그렇죠. 정찰대가 원주민 무덤에서 옥수수 종자를 빌려오기도 하고 무장한 원주민과 마주쳐서 총을 쏘며 쫓아내는 등 첫 만남부터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종 정착지로 삼은 플리머스라는 곳? 사실은 원주민 파투셉 부족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몇 년 전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부족 전체가 몰살당한 비극의 땅이었다는 사실은 참 역설적이에요. 그 끔찍한 비극이 역설적으로 이주민들에게는 초기 정착의 안정을 가져다 준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스퀀토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아, 그 인물 과거에 영국인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온? 네,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가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스퀀토의 중재 덕분에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던 완파노아그족과 1621년에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조약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요? 이게 바로 비극의 핵심이죠. 완파노아그족의 추장 마사소이트는 이 조약을 동등한 주권 국가 간의 군사동맹, 즉 우호조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잘 지내자 이런 거요? 그렇죠. 하지만 영국인들은 이 조약을 원주민들이 영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해석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한쪽은 악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쪽은 항복문서라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종이를 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본 거죠. 와, 그 오해의 간극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벌어졌겠군요. 영국에서 계속 새로운 이주민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의 영역은 넓어지고요. 네, 1630년대에는 이주민들이 옮긴 천연두로 매사추세츠 부족이 거의 전멸하고 1636년에는 이주민 한 명을 살해된 것을 비닐미로 피코트 부족 마을을 불태우고 수백 명을 학살하는 피코트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네, 피코트 전쟁은 이주민들이 갈등 해결 방식으로 전면적인 폭력과 섬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기에 평화를 이끌었던 완파노아구 부족과의 관계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추장 마사소이트가 죽고 그의 아들 메타코멧, 영국인들이 필립 왕이라고 부르던 인물이 새로운 추장이 되면서부터죠. 네, 그는 아버지 세대가 맺은 조약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의 옥죄는 불평등 조약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675년 메타코멧이 플리머스를 공격하면서 필리벙 전쟁이 발발하는군요. 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집단 간의 충돌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쌓여온 불신과 오해, 땅에 대한 다른 생각, 문화적 충돌이 모두 폭발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쟁의 결과가 정말 참혹하더군요. 뉴잉글랜드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죠. 결국 한쪽은 우정의 약속이라 믿었고 다른 한쪽은 복종의 서약이라 믿었던 그 첫 만남의 순간에 이미 비극이 예고되었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대륙에서의 공존이라는 이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처절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력을 따라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한 왕의 아들 욕심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종교개혁을 낳고 그 신념을 지키려던 한 무리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네, 그들은 배 위에서 스스로 정부를 만드는 위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꿈에 그리던 신대륙에서 가지한 맛은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의 현실이었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난 영웅들의 순수한 서사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숭고한 신앙과 함께 경제적 욕망, 문화적 불안, 그리고 냉혹한 현실주의가 모두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인간 드라마죠. 메이플라워 서약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면 원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오해와 질병, 폭력이라는 비극의 뿌리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빛과 그림자 모두가 아메리카라는 나라의 시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인 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에 기반한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갈등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합의했던 그 통치받는 자들의 범위에는 과연 누가 포함되었으며 또 누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처음의 정의가 아메리카 대륙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했다고 보시나요?